어젯밤 큰 불이 난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화성 물질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부정적인 낙인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친일 화가가 그린 춘향 영정을 떼어난 뒤 남원 광안루원에 어떤 그림을 걸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당 곳곳에 남겨진 일제의 잔재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텃밭에서 직접 식물을 가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살핀 결과 석 달 만에 우울감이 39% 줄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식물을 키우며 마음의 힘을 함께 기르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대해 짚어본 진안과 완주, 부안, 무주 소식을 차례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큰 불이나 점포 60곳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전엔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는데 상인들 사이에선 화재 당시 건물 바닥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집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주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삽시간에 주변 일대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젯밤 8시 27분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가게가 바로 앞인데 연기가 나와갖고 보니까 소방차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너무 뜨겁게 나오니까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 소방차가 와갖고 빨리 진압을 했어요. 오늘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농산 A동 동편 창고를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선 화재 당시 건물 바닥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화 또는 실화 등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첨가물을 판매하는 농산 A동 점포 150여 곳 가운데 40% 정도인 69곳, 8,000제곱미터 상당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6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대응했지만 시장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외벽 및 구조물로서 연소 확대로 현재 화재 원인 및 피해 내역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화재가 최선기를 향하여 진행되었으며 대구시는 화재 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빠른 시일 안에 임시경매장과 점포를 설치하는 한편 피해 상인들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 유권 해석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수사 요청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많은 직원들이 전 위원장의 말과는 다른 진술을 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이 임기가 남은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한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미 끝난 사안이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장관급인 자신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 너무나 법적으로 명백한 사안입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유권 해석에 대해선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공문에 근거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 답변을 무시하고 이해 충돌이 있다고 답을 하라라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 되겠죠. 감사원은 곧바로 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회견을 반박했습니다.
추 전 장관 등 유권 해석 감사에서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전 위원장 발언과 다른 내용들을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 요청이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원장 결재 사항으로 감사위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재검토 지시로 추 전 장관 관련 유권 해석이 바뀌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유권 해석이 문제라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낸 공문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만 14살 미만에서 13살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사례 가운데 70%가 만 13살이고 교육기관이 13살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촉법소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 지금 정부와 여당, 야당 사이에서는 파열음만 커지고 있죠. 대통령 시정연설 후폭풍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해 오랜 관행이 무너졌다고 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조태음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좋은 관행이 무너져 안타깝다 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시작된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은 종종 정부 여당에 불만을 표하곤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 총리 시정연설에 불참하거나 대통령 연설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연설 불참은 민주당이 처음, 현재 전국 난맥상을 보여주는 건데 윤 대통령은 애둘러 비판하면서도 구체적 해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협치의 한 축인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당직자, 보좌관까지 1000여 명이 모여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민생은 파탄인데 정부는 당사 압수수색 등 야당 탄압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협치의 또 다른 축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불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수사와 정치가 분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칙적 얘기만 할 뿐 협치 복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멈춰선 전국에서 민생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을 거짓으로 꾸민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 이력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했다는 최 시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완주군 의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다양한 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던 주관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독단적 판단이며 피해가 클 것이라고 처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비롯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 광활로원에는 춘향사당이 있죠. 이곳에 친일 화가가 그린 춘향 영정을 떼어낸 뒤 새로 어떤 그림을 걸어둘지를 두고 2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당 안에 일제잔재 흔적도 여럿 발견돼 외색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남원의 춘향사당. 건물 한가운데 야스쿠니 신사의 국화 상징과 꼭 닮은 조각이 새겨졌습니다. 현판 앞과 뒤뿐만 아니라 춘향 영정의 머리가 닿던 자리에도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 보입니다. 봉안대 안쪽엔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상징으로 쓰는 오동나무 벽지도 발라졌습니다. 친일 잔재라고 의심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다 확실하게 밝혀내고 없앨 것은 없애면서 춘향제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돼요. 커다란 태극기가 내걸리고 문이 열리자 춘향을 기리는 영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930년대 초 강신호와 임경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춘향의 이른바 최초 영정입니다. 시민단체는 1930년대 말 일제가 지금 자리에 사당을 다시 지으며 통치 흔적을 새기고 친일 화가 김은호의 춘향 영정을 새로 걸어 춘향제에 녹아있던 항일 정신을 억눌렀다고 주장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김은호가 그린 영정을 떼어냈고 대신 최초 영정을 봉안하자는 시민들의 제안이 있었지만 그린 사람이 불분명하고 춘향전 속 10대 모습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영정을 그려 걸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시민들은 시가 왜 최초 영정을 안 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민족 정신이 담겨져 있는 최초 춘향 정전을 최초 춘향사당을 복원해서 보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술성이 떨어지니 그런 것도 다 최초 춘향 정정을 편화하게 한. 남원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제 잔재 논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가결한 남원시 의회를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산악열차 사업이 자연공원법이나 백두대간법 등에 저촉돼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남원시 의원들이 알면서도 승인했다며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2030년까지 육모정에서 정령치를 잇는 13km의 궤도를 설치한 뒤 전기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옥정호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대해 전라북도는 상수도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옥정호 수변 표층에서만 시료를 채취한 대책위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고 대표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부경대에 의뢰한 옥정호 수질검사 결과 우남 취수구 지점에서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옥정호 일대 난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남측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돼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신항만까지 17km 구간에 걸쳐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2년 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내부를 거미줄같이 관통하는 도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심의를 확정했습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국제협력용지와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를 두루 잇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조 500여억 원을 들여 21km 길이에 달하는 6차로의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공항과 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외부 지역과 연계하는 핵심 교통축이 될 전망입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함께 2028년 새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가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트라이포트가 구축이 됩니다.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 등 기반시설 구축으로 내부 개발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또 국내외 자본 투자와 민간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대기업 계열사와 국제학교 건립, 테마파크 유치를 향해 더욱 빠르게 질주할 것입니다. 1조 원 규모의 사업 중에 지역 업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세계 잼버리 개최와 함께 새만금 남북도로가 뚫리고 3년 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까지 열리면 새만금은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9명은 오늘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국가 예산 증액이 필요한 전북 핵심 사업 26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 특별법 개정 등 전북 현안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와 함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5개 기업이 집안이 내려앉아 건물이 훼손됐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LH가 김수흥 국회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다음 달부터 피해 건물을 정밀 안전진단하고 위험 부위는 즉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단 설치에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피해 기업들은 LH가 자신들에게는 대책을 말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이행할지 알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세의 70-80% 정도 되는 분양가에 초저리 대출을 해주는 주택을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 주택 물량은 2027년까지 모두 50만 호입니다. 이 가운데 34만 호 정도를 39세 이하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공급 방식은 모두 3가지입니다.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나눔형과 6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시세 80% 수준에서 분양하는 일반형 방식으로 나뉩니다. 주택자금도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해줍니다. 청약 제도도 바뀌는데 특별 공급 요건에 미혼 청년 항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 가점제로만 운영됐던 투기 과열지군의 민간 중소형 평형도 30에서 60%가량 추첨제로 전환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청년 주거 정책은 임대주택 위주였으나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정부는 내년 인허가 물량 7만 6천 호 가운데 수도권 우수 입지에서 1만 1,000호를 선별해 올해 연말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양이 아닌 임대 수요에 대한 대책 부족과 함께 세대 간 역차별 논란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정신 건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물을 키우며 마음을 나누는 치유농업이 해법의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쑥갓이나 아욱 같은 작물을 키우는 텃밭에 팻말을 꽂습니다. 한 달 전 직접 모종을 심은 상추는 쑥쑥 자라 수확하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매주 한 차례씩 석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여기 와서 마음 편히 그림도 그리고 텃밭도 구경하면서 나만의 식물도 이제 키우고 지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석 달 만에 우울감이 39% 줄고 훨씬 활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소통, 자기통제 같은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능력도 2배 넘게 향상됐습니다. 식물을 매개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 나를 둘러싼 환경과 계속해서 교감하면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심리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 프로젝트와 연계를 하려고요. 2023년도에는 치유 농장과 위클래스 연계하는 식으로 시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4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한 사회. 청소년들이 식물을 재배하며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돕는 치유 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8살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842명으로 이틀째 4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2천여 명 줄었지만 지난주 수요일보다는 11,000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엿새째 전주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2명, 하루 새 사망자는 26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과 신규 2가 백신 도입 상황 등을 반영하여 동절기 추가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은 현재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환자나 종사자, 60살 이상 고령층 등에서 18살 이상 성인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다만 18살 이상 성인에게는 접종을 허용하고 50대와 기저질환자 등에게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활용되는 백신도 BA1 기반의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물론 BA4나 BA5 기반의 화이자 백신 등 3종류로 늘어납니다. 사전 예약과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내일부터, 예약 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 위험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1, 2차 접종을 마친 성인이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이 지났다면 접종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전북에서는 어제 1,20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주 전보다 확진자가 300여 명 늘면서 화요일을 기준으로 5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나흘째 유행 지속을 뜻하는 1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도교육청마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북교육청도 과밀학교 해소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언제쯤 시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중환 기자입니다. 미리 정원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교육부 소속의 전주교대 부설 초등학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4명으로 다른 학교보다 평균 3명이 적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이나 생활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내년 신입생 수를 학급당 20명, 3년 뒤에는 15명으로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키워주는 맞춤형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 수가 적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실과 교사 수를 늘려야 하는데 지역 교육청의 재원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27명인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년 뒤 1학년부터 20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관련 부서 협의는커녕 추가 시설과 교사 증원 등에 필요한 재원 계획조차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울산, 강원 등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실행에 옮긴 것과는 대조됩니다. 또한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줄이고 있어 교사 증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식이라든지 교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현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으로 전환을 약속했던 전북교육청.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을 보면 전북 인구 1000명당 출생아는 3.8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전북 인구 1000명당 사망자는 9.4명으로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북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4,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12,000명으로 22%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북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자연 감소한 인구는 3,800여 명입니다. 이번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첫째,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석산 근처 마을 주민들이 올해 말 사업 종료를 앞둔 석산업체가 재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산 개발로 인한 비산먼지와 발파 소음 등의 피해가 계속돼 주민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해당 석산 개발 업체가 지난해 6월 세기계를 들이면서 사업을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주민들은 사업 연장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또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다음은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부안군의회에서 수차례 예산이 삭감된 부안 상생협력센터 사업을 최근 의회 예산안 심사에 다시 올려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사업은 옛 해경청사에 8억 원을 들여 새 단장한 뒤 민간단체 사무실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부안군 의회는 지난 7월 예산안 심의 때 사업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지만 부안군은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다시 부안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안군 의회는 관련 조례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출렁다리 설치 사업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군은 무주읍과 안성면, 부남면 세 곳에 출렁다리 4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특색 없이 우후죽순 설치하는 데 그치면 한계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주군은 부남면 출렁다리는 관광시설이 목적이고 나머지 3개의 출렁다리는 사람이 다니는 다리로서의 목적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진안신문입니다. 안전한 노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진안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진안 지역 65세 이상 노인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행보조기를 이용할 때 예상되는 불편에 대해 인도와 도로 경계 지역의 높은 턱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다는 답이 가장 많아 도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진안군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동권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유영호 편집국장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진안 지역의 노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짚어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전라북도민의 주도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공 협업체계입니다.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제를 공모해 93개의 제안 중 지역성, 시의성, 도민 체감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행 의제를 선정했는데요. 우리 진안군 지역에서는 불편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르신 이동권 보장 의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295명을 대상으로 도로 위 환경은 얼마나 위험한지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 고령층이 이동할 때 보행보조기를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요. 이번 설문에서는 진안에서 보행보조기를 이용할 때 불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요. 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고령층이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보행보조기를 이용할 때 예상되는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개 이상 응답이 가능한 보행보조기 이용 시 예상되는 불편에 대한 질문을 해서 688건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24%인 165건의 응답이 인도와 도로 경계 지역의 높은 턱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와 함께 인도 파선으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이 118건,
좁은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 입갑항과 시설물 등 인도 위 적재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읍내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2개 이상 응답이 가능한 지난 읍내에 이를 보러 나오는 목적에 대해 모두 848건의 응답이 나온 가운데 33.8%인 287건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뒤를 이어 상품 구매와 미장원 등 서비스 이용, 금융기관 이용 등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는 보행보조기가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실제로 사용해본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질문에 응답한 291명의 어르신 중 77.3%인 225명이 터미널에서 보행보조기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현재 진안읍에서 보행보조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83.9%나 됐는데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재민 전주대 교수는 보행보조기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행보조기를 사용해 읍내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또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진안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보행보조기를 이용 시 예상되는 불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진안읍 지역의 도로 정비가 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게와 자가용 운전자의 의식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면 지역이나 읍 지역에서도 비교적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보행보조기를 버스에 싣고 다니는 불편함이 매우 커서 보행보조기 무료 대여소에 대한 필요성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보행보조기 무료 대여소가 생기더라도 도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일 텐데요. 일단 진안군에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 프리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춘성 군수도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을 비롯한 국민이 지역 및 개별 시설에 접근하고 이동 시 불편이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안 지역 고령층의 이동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어 금배추라 불리던 배추값이 최근 크게 하락했습니다.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재배 면적이 늘고 작황도 나쁘지 않아 배추값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속이 찬 가을 배추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덜 자라거나 뿌리가 상한 것도 적지 않지만 좋은 배추만 골라 상자로 옮겨 담습니다.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 출하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또 농가에서도 6,000원까지 정도 돼야 농비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6,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농가들이 다 힘들어진 상황이 생기죠. 수확량 부족으로 급등했던 배추값이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10kg 한망 평균 도매가가 9,172원으로 3만 원에 육박하던 한 달 전과 비교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북 등에서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데 가을 배추 출하 초기고 전국 재배 면적도 지난해보다 12% 늘어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작황이 작년 대비 많이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출하될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작년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하 시기가 늦고 가을 배추를 많이 심은 전남 지역은 과잉 생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격이 좋았거든요. 그 여파로 농가들 기대심리가 그 가격선이 유지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여름 태풍으로 뿌리가 상한 배추는 수확을 해봐야 알 수 있어 김장철 배추 수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올해 3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숨진 사람이 61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14곳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호반산업과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DLENC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각각 2명씩 모두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백대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18명으로 이는 지난해 3분기보다 50%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다음 달 사업 종료를 밝힌 가운데 푸르밀 노조가 오늘 서울 본사에서 일방적인 집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임금까지 삭감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공개 매각을 추진해 공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르밀 임실 공장에는 직원 15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노사는 지난 24일 정리해고 통보 이후 첫 교섭을 한 데 이어 오는 31일 2차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 호남 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음주운전이나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람들을 끌어들여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한 혐의로 32살 남성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돈을 잃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지난 10달 동안 1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가 시민 중심의 안전복지를 실현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영조물 배상보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한 건에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합니다. 거리마다 단풍이 곱게 물들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요즘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고 대기질도 깨끗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추위도 풀려서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 10도 가까이 올라서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주말까지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커지는 만큼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아서 익산이 7도, 전주 9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익산과 전주가 20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내륙 역시 장수의 아침 기온이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